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단원 세 가지를 다 다룰 예정이고요. 시간은 평소보다 좀 길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되고, 첫 번째 소단원이 한중연합군의 항일투쟁 1930년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입니다.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전개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활동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유격 전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930년대 민족주의 계열 독립군의 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1920년대 독립운동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1930년대를 보셔야 연결이 되고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삼부 통합 운동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주 쪽에 가까운 만주 쪽에서 우리 한반도에 제일 가까운 참의부, 그 다음에 남만주의 정의부, 그 다음에 북만주의 시민부가 생겼고, 이게 삼부 통합 운동을 통해서 남만주의 국민부, 그리고 북만주의 혁신의회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의회는 군정부가 결국 만들어지지 않고 해체되어서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으로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특별히 그 중에 군정부는 한국독립군이 조직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만주에 있는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민정단체와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군정단체,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고, 군정부는 조선혁명군이죠. 이 두 조직이 이제 독립군으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1년도에 이제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중연합군은 이제 대일 항전을 벌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 만주는 중국 땅으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군이 당연히 이제 항전을 벌이겠죠. 그리고 한국인들도 여기에 많이 이주해서 있었기 때문에 둘 간에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남만주 지역에서는 조선혁명군이 활약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령관 양세봉이 굉장히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영릉가 전투 1932년, 1930년도 흥경성 전투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되죠. 요 두 전투 이름은 잘 확인을 하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수능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는, 그리고 학력평가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용어기 때문, 그러니까 사건이기 때문이죠. 1934년에 양세봉 장군이 전사하면서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고, 이 조선혁명군은 동북 항일 연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북만주에 있는 한국독립군의 활약은 보시면 북만주에서 이제 동만주 지역까지 다양하게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게요. 사령관은 지청천입니다. 이청천이라고 불리던 이때 당시에 독립군들은 굉장히 이름 여러 개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일본군에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국에 있는 호로군, 호로군이라고 하는 부대와 연합을 해서 쌍성보 전투 1932년, 1933년 대전자령 전투가 주요한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조선혁명군과 연도는 비슷하죠. 그리고 이 부대는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지도부가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돼서 나중에 특별히 지청천 장군은 한국 광복군의 제1지대 장군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어록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굉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만주 지역의 사회주의 계열 항일 유격대의 활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또 민족주의자와 별개로 또 이게 활약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주의자들,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인데 유격투쟁을 하는 것이 이들의 특기예요. 그래서 일제가 만주를 침략했을 때 일단 항일 유격대부터 조직을 합니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한인들이 선도적 앞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1933년 동북인민혁명군에 편성이 되어서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합을 해서 유격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격이 뭔지 모르시죠? 흔히 게릴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북인민혁명군은 나중에 동북항일연군으로 이제 발전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옆에 교과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몇 페이지죠? 293페이지 오른쪽에 날개에 나와 있죠. 일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사상이나 노선, 민족과 관계없이 단결하자는 주장에 따라서 편성된 무장부대죠.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 및 등등등 항일 운동 전쟁에 나서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합 부대로 이제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기는 이제 중국인들도 있던 이제 부대인데요. 그 안에 있던 공산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국내로 결국은 한반도에 있는 우리 국내를 이제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함경도 일대의 공산주의 세력과 또 연합을 하고 계속 민족운동을 하였던 천도교들과까지 통합을 해서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통일전선 성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민족유일당 운동에서 우리 봤지만 결론적으로 큰 민족유일당 운동은 실패하였지만 이렇게 작은 조직들 안에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연합하는 독립운동가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함경도 갑산의 보천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파괴하는 보천포 전투에서 어느 정도 국내 진공 작전이 성공하면서 국내 신문에도 보도가 되게 되고요. 아직도 독립운동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교과서 2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1931년도에 일본군 점령지라면 32년도에 굉장히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일본군에게 맞서기 위해서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굉장히 활약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혁명군은 이제 영릉가 전투, 홍경성 전투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고, 한국 독립군은 좀 더 많이 하죠. 근데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 두 가지를 특별히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치도 보시면 쌍성보가 하얼빈에 좀 더 가까운 그쪽 지역이고요. 조금 더 대전자령 전투는 조금 더 동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좀 동만주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 위치를 여러분들 용어와 맞춰서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만주, 남만주, 북간도, 서간도 뭐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얼빈을 기준으로 특별히 북만주와 남만주를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에 나와 있죠. 동북항일연군의 보천부 전투도 국내 진공작전으로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한중연합군의 결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자, 3단원 이제 독립운동 봤으면 이제 조금 더 시대를 나아가서 민족통일전선 형성과 좌우통합 임시정부 성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목표입니다. 한인애국단의 활동이 항일민족운동에 끼친 영향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1930년대 이후 항일투쟁 세력이 점차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전선 형성에 갔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국내외 동포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이제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임시정부가 광복을 1년 앞두고 발표한 성명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제를 타도하고 이제 광복을 이루겠다는 이제 각오가 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김구 맨 오른쪽에 김원봉이라고 나와 있죠. 김구는 대표적인 민족주의자고 김원봉은 사회주의자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좌우합작 통합 이제 정부가
성립돼 나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고 뭐 이래서 말이 빨라지고 이제 중요한 것들만 짚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체들과 지역과 연도들 특별히 중요하다고 한 거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인애국단을 이제 다뤄볼 건데요. 한인애국단과 잘 기억해야 되는 단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289페이지에 있는 의열단이에요. 그래서 의열단도 의열 운동을 하신 분들이고요. 한인애국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열 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의열단은 의열단에서,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에서 이제 주도를 했다는 게 좀 다른 점이고, 똑같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개인적인 투쟁을 하셨던 분들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의 활동이 굉장히 침체되면서 특별히 이제 만보산 사건, 뭐 만주사변 이런 게 터지면서 실제로 중국에 있는 중국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중국인들의 감정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빠지게 돼요. 만보산 사건은 이제 한중 농민들 간의 이제 갈등이고요. 294페이지 왼쪽 날개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는데, 그리고 만주사변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이간질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일투쟁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반항 감정도 심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1931년도에 상하이로 이제 임시정부가 옮겨가서 이곳에서 이제 김구가 국무령을 사직한 후에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인애국단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두 분인데요. 이봉창 의사와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입니다. 이봉창 의사는 1932년도에 도쿄에서 일왕을 폭살하려다 미수된 분입니다. 특히 뭐 의열단도 그렇지만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계획의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조금 더 보통 명사를 쓰면 이제 덴노, 천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황을 폭살을 하다가 이제 미수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언론의 이제 반일적인 태도, 잘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겠죠. 그래서 일제가 상하이를 침략하게 되고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징용과 위안부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반일 감정이 있는 것처럼 중국이 반일 감정을 갖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상하이 사변이 되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도해실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읽어보시고요. 바로 이제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선혁명선언과 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글이겠죠.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에 이제 상하이 훈커우 공원, 훈커우 공원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일왕 덴노의 생일 및 상하이 사변을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식장에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도시락 폭탄, 사실은 도시락 폭탄은 자살용이고 이 물병 폭탄을 던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수가 그친 게 아니라 요인을 살상하게 되는 굉장히 큰 이제 의거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한중 연대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라고 하면 여기서는 국민당, 특별히 국민당의 수장인 장제스가 여기에 깊은 감명을 받게 돼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고요. 중국 관내에서 한국인의 무장 활동을 승인하게 되는 대표적인 의열투쟁으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이제 수건이 뭐냐면 군대를 만드는 거였어요. 임시정부의 이제 부대. 그래서 1940년도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한국광복군을 조직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죠. 자, 선생님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295페이지 역사 속의 인물, 이제 이봉창도 여러분들 그 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도해시기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고요. 자, 이 임시정부의 활약과 별개로 이제 민족혁명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봉창과 윤봉길의 거사가 민족운동에 독립운동에 굉장히 큰 활약을 불어넣었지만 일본은 당연히 눈에 불을 켜겠죠. 그래서 상하이를 이제 임시정부도 떠날 수밖에 없고 막 떠돌아다니는 상태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항일전선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2년도에 한국대일전선 통일동맹 이런 걸 결성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이게 발전을 해서 이제 민족혁명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런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지게 돼서 그 결과 민족혁명당이라는 것이 창당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임시정부를 대체할 통일전선 정당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존 단체들이 해산된 후 이제 창당된 그런 정당이에요. 일종의 정당이죠. 그래서 민족혁명당의 구성은 의열단, 저는 의열단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김원봉이 개인적인 투쟁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독립당, 이제 여기 나오는 한국독립당은 조금 좀 달라요. 앞에서 봤던 북만주에 있었던 한국독립군의 이제 민정단체인 한국독립당과는 다른 독립당입니다. 이름만 같은 다른 단체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후에도 한국독립당이 다른 한국독립당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백지에다가 조금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한국독립당은 옆에 이제 296페이지 왼쪽에 나와 있지만 안창호, 김구, 조서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결성된 정당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죠. 만주에서 조직된 한국독립당과는 다르다고. 그래서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관 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김구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한인애국단도 이제 결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국민당을 조직을 해서 이제 불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열단 계열의 의열단도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들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일부 우파, 조서왕과 지청천 같은 사람들이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정당의 성격은 굉장히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 목적은 이루기는 쉽지 않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국독립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독립당은 총 4번이 나오는데 다 4개가 다 다른 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름은 다 한국독립당이죠. 첫 번째 등장하는 한국독립당은 1930년도 1월에 등장하는 임시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상하이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한국독립당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지지를 위해서 만든 거. 자, 두 번째는 만주에서 만들어지는 1930년도 7월에 똑같은 이제 날짜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데 연도는 똑같기 때문에 만주에서 만들어지는 혁신 이제 의회 계열, 혁신의회 계열에서 만들어지는 당 이름도 한국독립당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민족혁명당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우파 중에 조서왕이나 지청천을 얘기했는데 1935년도에 이제 조서왕이 여기 민족혁명당에서 나오게 되면서 만든 당이 바로 이제 조서왕이 만드는 당도 한국독립당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왕이 이제 뒤에 설명한 내용인데요. 지청천과 함께가 아니고 그 조직, 지청천이 만든 조직과 함께 또 임시정부로 들어가서 이제 김구의 조직과 김구, 지청천, 조서왕 이렇게 3명의 지도자가 당을 합당하면서 만든 당 이름이 또 뭐냐면 1940년도 5월에요. 이것도 이제 한국독립당입니다. 이것도 다시 임시정부죠. 그래서 우파 3당이 합당하게 되고 이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는데 요 당 이름도 한국독립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름들
같은 이름이지만 연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역할도 다르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족혁명당의 강령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룰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경제면에서는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영으로 한다, 토지는 국유로 한다.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일부 우파가 좀 반발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반일적인 성격이 가장 눈에 띕니다. 자, 이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부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나왔었던 민족혁명당의 주도로 1938년도에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관내, 그러니까 만주 쪽 말고요. 여러분들 그 296페이지 왼쪽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죠. 이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무장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항일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 국민당이 좀 소극적으로 항일 태도가 변해요. 이제 중국 국민당의 내부 사정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제 조선의원대는 그래서 항일을 위해서 항일북상을 결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대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80%에 해당하는 이제 대부분의 부대는 화북지대라고 해서, 이제 화북은 이제 황하 쪽에 있는 북쪽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베이징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을 화북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한 지도부 한 20% 정도는 이제 한국광복군으로, 이제 김원봉을 비롯해서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북지대는 이제 북쪽 올라가서 국민당이 소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중국 공산당 부대와 함께 이제 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가장 전투라든지 반소탕전 같은 이제 부대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임시정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임시정부가 충칭까지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고난의 세월이죠. 상하이 저 먼 곳에서부터 충칭까지 오게 되는데, 윤몽길 의거 이후에 8년 만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김구, 조소왕, 지청천 등의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모여서 한국독립당을 결성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김구의 정당은 아까 얘기했던 한국국민당이고요. 조소왕은 재건된 이제 한국독립당이고요. 그 다음에 지청천은 이것도 이름이 또 헷갈리게 돼요. 조선혁명당입니다. 이 조선혁명당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조선혁명당과는 다른 조선혁명당이겠죠. 그 남만주에 있었던 삼부통합 운동 결과로 나온 국민부의 조선혁명당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부분이 제일 이제 용어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3당 정당이 합당된 조선 독립당이 이제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령관 지청천을 세우고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도 나름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돼서 건국강령을 또 발표하게 됩니다. 1941년도에. 그래서 이게 삼균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건국할 거야 라고 하는 강령을 발표하는데, 이 삼균제도는 이제 다음 소단에서 자세히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이거는 조소왕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삼균제도의 이제 주장은 조소왕이 주로 주장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전선 임시정부가 성립이 되게 되는데, 아까 했던 조선의용대가 20%는 지도자와 함께 탈퇴하고 나머지 80%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이제 만든다고 했죠. 화북지대가 아닌 나머지 20%와 지도부인 김원봉은 한국광복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청천은 제1지대, 김원봉은 제2지대, 뭐 이렇게 이제 부대를 편성하게 되는데, 이 민족혁명당 및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도 임시정부에 참여함으로써
항일투쟁 세력이 임시정부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김규식은 우파 계열로 볼 수 있는데 사회주의 계열보다는 중립적인 우파 계열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김원봉은 조금 더 사회주의 계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연합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까닭을 만화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자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네. 자, 이제 5단원의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이걸 공부하면 1학기 내용을 다 공부하게 되는데 광복을 향한 노력과 건국준비 활동을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1940년대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나라 안팎의 여러 단체들이 전개한 항일투쟁의 내용과 성과를 파악해야 되고요. 독립운동의 세력이 추구한 광복 이후에 국가건설 방향에 대해서 파악하여서 공통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광복군 선언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광복군을 만들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해서 일제를 타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노력을 했겠죠. 자, 그럼 1940년도에 창설된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광복군의 활약을 좀 간단히 봅시다. 1941년도에 12월 일제가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1941년 12월에 바로 곧 대일 선전 포고를 하게 됩니다. 대일 선전 포고, 그렇죠? 그리고 1942년도에 조선 의용대 일부 병력을 이제 이때 통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943년도에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벌여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사실 중요한 작전이었는데 1945년도에 국내 진입작전 또는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을 하여서 이 특수부대인 OSS와 이제 훈련도 하고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료 읽기에 이제 백범일지의 국내 진공작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일본이 먼저 항복을 하는 바람에 원자폭탄을 맞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여기에 좀 기여를 해야 바로 광복을 해서 독립정부를 세울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독립군 중에 이제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이제 조선의용대가 있는 반면에 합류하지 않은 화북지대를 비롯한 다른 독립군들도 중국 관내에 있었겠죠. 주로 이제 임시정부는 국민당과 이제 많이 연합을 하였고요. 아까 화북지대는 이제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화북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원들과 민족혁명당 요인들은 그곳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한인들과 더불어서 조선독립동맹을 만들게 됩니다. 위원장은 김도봉인데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원봉, 두봉, 세봉, 그 중에 두봉입니다. 이분은 민족혁명당에서 활약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일단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개편을 해서 중국 공산당 군대와 더불어 활동하게 되는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독립군 동맹 산하 부대가 되면서 대일 항전을 벌이게 되고, 이후에 이 핵심 이제 인물들은 중국에서 바로 북한 쪽으로 넘어가면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주 지역에서의 동포들의 활동도 있는데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인은 일본인과 다르다는 점을
미 정부에 분명히 인식시키면서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LA 시청에 이제 태극기를 개항하기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임시 정부를 지원을 하고 한인국방 경호대인 맹호군도 조직을 하면서 외교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더 이제 불이익을 이제 받지 않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한인 청년들이 많이 미군에 자원 입대를 하는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연합국이 이제 한국 독립을 약속하는 그런 약속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이 두 선언에서 한국은 한국의 독립을 이제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중국의 장직스가 한국 이제 임시정부와 많이 이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했다고 그런 여러 외교 문서들과 그런 일지들 이런 것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장봉기론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데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이제 상황을 보니까 물론 국내에서는 이제 언론 통제 같은 걸 했겠지만 그래도 상황을 보니까 일본이 일제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분위기를 느끼게 됐고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반일 반전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비밀간사를 준비하면서 무장봉기가 준비가 되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밀결사는 비밀리 이제 결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중도좌파로 볼 수 있는 여운형이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제 곧 조선을 건국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준비를 하자 이거죠. 일제의 패망을 대비를 해서 그래서 중앙과 지방 10여 개의 지역에 체계적인 조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 간에 있는 조선 독립동맹과도 연대를 시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운형도 이분도 이제 좌파 쪽이기 때문에 같은 좌파인 조선 독립동맹과 연대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의용군과 합동작전도 계획하기도 하고요. 여운형은 이후에 광복이 된 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을 이제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승만과 비등할 정도로 대통령 후보로 볼 수 있는 분인데 뒤에 이제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이분 암살당합니다. 안타깝죠. 자, 이후에 이제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로는 연합국은 일단 독립을 약속을 합니다. 카이로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인의 독립투쟁을 국제사회가 인정을 했는데 연합국의 승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연합국이 한국 독립 문제에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능동적으로 조정을 해서 독립운동가와 국민 다수의 의지가 반영된 새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이런 과제를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뒤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지 2학기 때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임시정부에 그래서 건국강령을 좀 살펴보겠는데 삼균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예요. 정치의 균등은 곧 정권의 균등이라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 우리가 독립의군부 이후로 해서 법벽주의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죠. 다 공화주의인데 특별히 임시정부도 이 보통선거를 실시해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자, 경제는 이권의 균등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분배를 하고 대기업은 국유화하는 그런 이익 권리에 대해서는 또 균등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부분이 있죠. 다음에 사회는 학권 그러니까 학습권의 균등입니다. 그래서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자라고 하는 지금도 사실은 중학교까지만 무상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건국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임시정부의 건국강령과 비슷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라든지 토지개혁이라든지 주요산업 국유화 같은 것도 비슷한데 특별히
친일 반민족 세력을 청산하자 라는 것이 굉장한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는지 우리 이것도 다 2학기 때 6단원에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령들이 나와 있죠. 그 수업 시간에 확인해 봅시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영상 보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한 35분 정도 걸렸네요. 이게 사이즈가 큰 3개의 소단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길어졌습니다. 선생님이 30분 넘긴 게 거의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1학기 마지막 단원이고요. 여러분들 2차 지표평가 준비하셔야 되니까 내용 잘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영상을 따라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학습활동 및 정리를 할 때도 질문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복잡한 내용도 많고 이름도 중복이 되는데 다른 단체들도 많고요. 해서 헷갈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 2학기 때 6단원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죠. 이 단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